병원마다 다르고 환자들의 정보마다 다르고 쥐가 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약간 뭉치는 느낌. 차이가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는데 여기는 근육, 아래쪽은 유방 조직이 싸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스테리스 드립을 붙여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3, 4일 지나가면 부기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거죠.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것이니까요. 원진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을 맡고 있는 이선구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면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건 크기에 대한 생각이죠. 자기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어떤 크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표현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의료진한테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이즈를 맞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의료진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분들은 사진을 여러 장 들고 오시기도 하는데 그 사진을 보면 어떤 가슴은 굉장히 큰 가슴이고 어떤 가슴은 굉장히 작은 가슴의 사진을 들고 오시기도 해요. 물론 그 사진들이 다 예쁜 가슴인 여자들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기는 하시지만 예쁘면 커도 괜찮고 예쁘지 않으면 작아도 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C컵에서 풀C컵 정도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A, B, C, D로 나누는 그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진한테 잘 전달이 되기 힘들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설명드리고 어느 정도 분포로 환자들이 사이즈를 결정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분 정도만 대화를 나눠봐도 이분은 이 정도의 사이즈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저희가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풍만하게 되거나 풍만하고 싶었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작은 사이즈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일 수는 없지만 오시는 환자분의 99%는 사이즈에 대해서 거의 다 만족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환자분이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를 의료진한테 표현을 했을 때 그 사람의 특징을 맞춰서 이분한테는 이만큼의 사이즈가 들어가야 그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다 하는 거는 병원에서 의료진이 맞춰야겠죠.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키라든지 아니면 밑가슴 둘레, 유두의 위치, 기존에 있는 가슴의 크기라든지 흉곽의 모양, 갈비뼈가 이렇게 붉어져 나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꺼져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키와 몸무게가 똑같아도 들어가야 되는 정도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내 친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몸에 들어갔는데 보기 좋더라. 나도 그 정도의 크기로 똑같이 하고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절대로 좋은 결정이 아니고 똑같이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크기의 느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맡기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이즈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시면 의료진이 충분히 본인이 원하시는 사이즈에 대한 느낌을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가슴 확대 수술에 있어서 보형물이 들어가야 되는 보형물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형물의 위치는 유두를 중심으로 높낮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건 의료진이 보고 정하겠지만 깊이에 대해서는 어떤 깊이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근육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근육보다 더 얕게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구조물은 가슴에 있는 대흉근이라는 근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흉근은 우리가 윗팔뼈, 아랫팔뼈가 있다면 윗팔뼈의 위쪽 부분에서부터 갈비뼈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그 갑바라고 하는 그 근육을 얘기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노란색이 내 유선 조직이고 뒤에 보이는 이 파란색이 유방 보형물이라면 근육이 이렇게 보형물보다 뒤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거는 유선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근육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근육망만 위쪽으로 여기에 붙여놓고 수술을 한다면 이거는
근육은 뒤에 있지만 근막이 보형물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근막 하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보다 더 깊은 위치에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이 갈비뼈에 붙어있던 근육을 이렇게 일으켜서 보형물을 이렇게 감싸게 만드는 근육하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형물을 싸고 있는 조직이 위쪽은 근육이 싸고 있고 아래쪽은 유방 조직이 싸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육, 아래쪽은 유방 조직이 싸고 있기 때문에 이중평면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중평면 수술 방법은 또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어떤 거로 나눠지냐면 근육을 이렇게 웬만하면 아래쪽까지 감싸도록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근육이 보형물을 타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아예 더 근육이 많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중평면 타입 1, 2, 3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1, 2, 3는 환자의 가슴의 특징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유두가 굉장히 낮게 위치하고 밑주름까지의 거리가 짧은 사람이라면 되도록이면 근육을 많이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서 아래쪽이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거죠. 근육이 많이 올라갈수록 밑에가 넓어지기 때문에 아래쪽에 유두에서 밑주름까지 거리가 넓어져서 유두가 땅을 보는 사람, 아래를 보는 사람들은 이중평면 타입 3로 수술을 했을 때 유두를 조금 더 위로 많이 올라오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웬만큼 심하게 처진 사람이 아니라면 거상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유방이 유두가 위를 보기보다는 아래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중평면 수술을 하면 타입 2, 타입 3로 보통 수술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고요. 보통 이제 크게 나눴을 때는 근육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근육 위로도 보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정할 수 있는 거냐, 환자가 정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육 위로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의사가 봤을 때 근육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근육 밑으로 보형물이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가장 좋은 의사는 환자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육 밑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추는 게,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에 감추는 게 가장 큰 미덕이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환자의 직업이라든지 신체적인 특징, 그리고 유난히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환자랑 충분히 대화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 성형을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자기 가슴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방문하신 분들한테 가슴이 어느 쪽이 크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이 크거나 작다고 느낀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느 쪽인지 사실은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로 찾아내고 그거를 환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씁니다. 그러면 이 크리살릭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환자의 몸을 일단 분석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가슴과 우측 가슴의 볼륨을 이 프로그램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좌측 가슴은 86cc 정도의 볼륨이라고 파악을 하고 우측은 96cc라고 파악을 합니다.
이거를 또 세분화하면 우측은 위쪽이 40cc, 아래쪽이 56cc, 좌측은 위쪽이 41cc, 아래쪽이 45cc라고 파악을 하는데 우측의 아래쪽에 제일 많은 볼륨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네요. 양쪽의 차이를 보면 한 10cc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보통 이 프로그램으로 판단을 했을 때 10cc 정도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양쪽이 다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비슷한 사이즈로 들어가고요. 한 20cc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처음에 수술 계획을 할 때부터 양쪽에 다르게 볼륨이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삼각형, 양쪽 쇄골의 중앙 부위와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 삼각형을 그렸을 때 길이를 판단한 건데요. 오른쪽은 쇄골 중앙에서부터 유두까지의 거리가 13.3cm, 좌측은 13.6cm로 나와서 오른쪽 가슴이 왼쪽 가슴보다는 조금 더 유두가 높게 위치하고 조금 더 봉긋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차이가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거로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차이면 대부분의 환자들 중에는 굉장히 차이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유두를 잘라서 움직이는 그런 수술을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좋은 대칭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이즈를 늘려서 가슴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요. 지금 위에 보이는 이 230이라는 숫자가 보통은 이제 230cc가 들어가면 이 정도 모양이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을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그 예측치가 100%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몸에 비해서 커 보이는 가슴을 만들 수도 있고 몸에 그냥 어울리는 정도, 양쪽 가슴을 조금 차이나게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양쪽에 230이라고 되어 있지만 왼쪽 가슴이 조금 더 작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더 늘려보는 거죠. 이렇게 왼쪽을 250으로 넣고 오른쪽에 230을 넣으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양쪽의 대칭이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늘려서 내가 수술 후에 어떤 모양이 나올지에 대한 것을, 물론 뭐 가상 성형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 큰 가슴을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써 본인이 어느 정도의 가슴 모양 그리고 어느 정도 사이즈에 만족하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앞모양보다는 약간 45도로 몸을 돌렸을 때 그 사이즈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45도 정도 돌렸을 때 그 느낌을 환자분께 물어보고 이 정도 사이즈가 어떠냐 하고 여쭤봤을 때 본인도 흡족해하면 그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볼륨이 들어갈지는 저희가 이제 또 따로 계산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원진성형외과 손유리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보정브라의 착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정 속옷을 안 하는 병원도 있고 하는 병원도 있는데 보정 속옷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는 하시죠. 근데 보정 속옷은 수술방 안에서 만들어준 가슴의 포켓, 가슴방이라고 하죠. 포켓을 그 위치에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아래쪽에는 보형물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루즈한 조직들이 있게 되어 있고요. 걔를 수술방 안에서 아무리 잘 고정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혹시나 모를 밑빠짐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정브라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데 조금의 불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형수술의 제일 큰 목적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것이니까요. 보정브래지어를 지금 보시면 밴드가 되어 있고요. 밑을 잡아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정브래지어를 착용할 때는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수술 후 이틀째 오셨을 때 보정브래지어를 입혀드리는데요. 착용할 때는 이 밑선이 새로 만들어진 유광 및 주름선에 일치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이렇게 밀어 올라가게 되면 속 안에 있는 보형물을 밀어 올려서 밑선이 위쪽으로 당겨지는 역할이 되고요. 혹시라도 또 너무 내려와 있으면 보형물이 밑으로 빠지겠죠. 자, 보정브래지어 입고 가셨어도 한 3일 정도 되면 몸이 많이 부으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쪼여서 잠도 못 자겠어요. 근데 이거 풀르면 안 될까봐 제가 꼭 참았어요. 하고 왔는데 일주일째 왔을 때 봤더니 여기 밑에 피부 다 까지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정 브래지어 끈으로 저희가 이 밑길이는 맞춰서 보내드렸거든요. 다만 이 폭은 내가 조절하실 수 있어요. 흉곽이 붓고 몸이 부으면 당연히 더 쪼이면서 이런 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풀으셔서 한 칸 더 늘리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그때 밑선에 보정 브래지어의 밑단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는 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이런 타이트한 그 엘라스틱 밴디지 같은데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진짜 짓물러서 오시더라고요. 내 몸이 그렇다면 굳이 맨살을 입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요즘 속옷들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얇고 몸에 잘 맞는 면울된 언더가먼트를 하나 입으시고 그 위에다 보정 브라 하시는 거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추천드려요. 길이는 조절을 따로 안 하시는 게 그럼 좋은 거죠? 만약에 병원에서 해드렸어도 얘가 너무 헐겁다든가 혹은 쪼인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 정도는 풀러주시는 것도 관계없습니다. 네. 착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보정 브래지어는 이렇게 있고 위에다가 이렇게 띠를 하게 되죠. 자, 이 윗띠의 역할은 보형물을 올라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안에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윗띠를 간혹 보면 너무 밑으로 내려서 보형물 위가 이런 식으로 눌리게끔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바라는 건 보형물이 여기 있고 윗띠가 여기가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형물이 제 위치에 잘 내려가 줘야 아래쪽이 둥그스름하게 부풀면서 더 예뻐지거든요. 제일 쉽게 생각하면 윗띠는 겨드랑이 바로 밑에 붙이세요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이 상태에서 윗띠는 최대한 겨드랑이 쪽으로 올라가서 보형물의 윗부분이 못 올라가게 걸리게끔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가 굉장히 타이트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안 늘어나요. 똑같이 수술을 해놔도 굉장히 두꺼운 풍선을 훅 바람 부는 것처럼 뭔가 빵빵하고 윗볼록이 굉장히 심해 보여요. 그러신 분들한테는 위에다 하시고요. 윗뒤 사이에다가 손수건이나 양말 같은 걸 말아 넣어서 더 눌리게끔 해주세요 라고 얘기 드리기도 해요. 그거 자체가 많이 압박하는 효과는 없지만 위쪽 부분을 눌러주니까 아래가 더 불룩하게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선생님이 수술하고 나서 배가 나왔다고 막 살이 찐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붓냐면 이유가 있죠. 저희는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가슴 수술해서 가슴이 부었는데 한 3, 4일 지나가면 부기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배가 볼록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 못 가면 수술 전후에서 금식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변비 생기시는 분들 훨씬 많아요. 혹시라도 변비가 심해서 걱정이 되시면 병원에 오셨을 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약을 처방을 드릴 거고 이 부기는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빠지게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한 2주 넘어서까지 배 나왔다 하시는 분들 못 봤어요. 복대도 이렇게 차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복대는 어떤 경우에 좀 차는 건지. 간혹 수술하고 나서 1주 지나서 제가 이런 복대를 병원에서 드리면서 복대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복대까지 하라고요? 힘들죠.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 복대를 권유를 하냐면 원래 유두의 위치가 굉장히 바깥쪽에 있었던 분들한테 권유해요. 그분들은 유두가 여기 있으면 보형물 여기다 만들어내요. 어찌됐든 보형물의 가운데 유두점이 와야죠. 그래야 자연스럽잖아요. 가슴 골 만들고 싶다고 유두는 여기 있는데 보형물을 이 안쪽에다 넣어주면 말도 안 되는 가슴이죠. 그러면 나는 가슴 골은 어떻게 해요? 아예 평생 못 세요? 이미 포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거든요. 저희 안쪽까지 열고 브래지어를 모았을 때는 클리비스 라인이 예쁘게 생기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열어드렸어도 유두점에 가깝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가 막힐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막히면 슬프잖아요. 기껏 수술해서 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비피점이 바깥쪽에 있거나 아니면 가슴 가운데가 굉장히 새 가슴이어서 밖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는 보형물을 안쪽에서 모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대를 해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막히지 않게 도움이 돼요. 한 1주 정도는 24시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주 정도에는 누워서
잘 때만, 누울 때 보형물이 더 옆으로 떨어지니까 누워 있을 때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고 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골이 막히지 않게끔 가슴골을 잘 만드는데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복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자분들이 하는 건 아니고 네, 모든 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은 환자들한테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죠. 유두랑 유두 사이가 굉장히 가까워서 보형물만으로도 충분히 가슴골이 이렇게 보일 정도가 돼 있는 환자들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흉곽 모양에 따라서는 새 가슴이 아니라 가운데가 꺼져 있는 가슴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 사이 공간을 벌려놔도 여기가 깊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보형물이 맞붙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경우에는 복대하면 큰일 나요. 오히려 벌려놓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환자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즈 해야 합니다. 수술은. 먼저 첫 번째 그 콕콕 찌르는 느낌은 사실 어떤 성형 수술을 하든 어떤 수술을 하든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다쳤거나 어디 까졌을 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다가 나으려는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뭐 콕콕 찌르기도 하고 뭐 약간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 감각들이 생기죠.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슴이 조금 더 그런 콕콕 찌르는 느낌이 더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눈 수술해봤자 뭐 여기서 여기까지, 코 수술해봤자 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가슴은 거의 우리 상체의 반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콕콕 찌르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니까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더 찌르는 느낌이 많이 난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떤 수술을 하든 어떤 뭐 다치는 과정에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잘 회복되고 있구나, 신경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 것과 쥐가 나고 뭉치는 느낌이 나는 거는 사실 같은 원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형물이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공간을 만드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육 위, 그러니까 근막하라고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근육 아래에 넣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근육 아래 밑에 뭐가 있을까요? 갈비뼈가 있겠죠. 갈비뼈와 근육 사이는 스펀지 같은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조직이 아니라 스펀지 같은 조직이 되어 있고 근육과 가슴 조직 사이에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근육 아래에 넣었을 때는 조금 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의도했던 공간보다 조금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래 공간이 있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가 열어주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기도 해요. 공간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얘네가 다치고 이 가슴방이 완전히 형성되는 한 3개월까지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뭉치거나 쥐가 나는 느낌 역시 근육 밑으로 넣었을 때 근육 밑으로 넣게 되면 당연히 이쪽 아래쪽 근육은 잘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근육이 잘라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떻겠어요? 쥐가 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고 약간 뭉치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근육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는 느낌이 당연히 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잘 회복하고 있구나 좋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피가 나면 차야죠. 피가 안 나면 굳이 찰 필요는 없다. 피가 나면 찬다. 근데 피가 거의 안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방을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이렇게 관을 전반적으로 다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게 절개 부위로 이 관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구멍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다른 구멍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흉터는 거의 없어요. 절개 부위로 나게 되면 이 절개 부위가 덜 다치잖아요, 어느 부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상처 부위가 조금이라도 덜 아물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다른 부위로 내긴 하는데, 사실 그래도 흉터는 거의 보이진 않아요. 네. 이제 환자분들 그 뭉치는 느낌이 유독 밤에 많이 난다고 맞아요.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가 혹시 호르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통증은 밤에 더 잘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아침에는 우리가 이제 아침에 각성을 해야 되니까 그때 가장 많이 치솟고 밤에 되면 제일 낮아져요. 그래서 같은 통증이라도 우리가 그냥 머리 아픈 것도 밤에 되면 더 아프고 그냥 우리가 뭐 몸살 나는 것도 밤에 되면 더 아프고 그런 것처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밤에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드리기로는 밤에 조금 통증이 심해지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진통제를 조금 더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걸 좀 더 드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기별로 이제 흉터 관리법은 일단 실밥을 뽑은 뒤부터 시작을 하겠죠. 실밥을 뽑은 흉터가 여기 쭉 있으면 이 실밥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테리 스트립을 붙여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밑선이든 가슴 거상의 흉터든 이런 식으로 붙여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얘기하죠. 씻으셔도 되고 잘 말려주세요. 이것은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 달까지는 유지하셔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제 환자분들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죠. 뗐다가 붙였다가 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최대한 오랫동안 붙이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도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방수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절개 부위는 다 나은 상태예요. 완전히 정상적인 피부가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아문 상태라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상이 있으니까 얘네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거를 붙이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것은 이 붙인 상태로 최대한 오래 유지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를 떼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피부가 약간 이렇게 늘어나려는 현상이 보이겠죠. 얘를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다면 계속 붙이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언제까지? 한 달까지. 그렇다면 씻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씻으시면 얘도 젖겠죠. 포인트는 얘도 같이 젖으면 얘도 말려줘야 돼요. 얘가 축축한 상태로 이 흉터를 감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흉터가 다시 물에 불겠죠. 물에 불게 되면 흉터가 다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씻으셔도 되는데 씻으시면 여기가 축축하면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셔야 돼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달 동안은 방수 테이프를 붙였어요. 방수 테이프 붙이면 씻어도 물이 들어갈 일은 없고 내가 안 말려줘도 되니까 씻을 때마다 뗐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는 얘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방수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게 찝찝하니까 씻고 다시 다 붙이겠다. 그게 더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한 달까지는 이렇게만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전까지는 스테리 스트립을 한 달 동안 붙여라. 이거는 어느 병원이든 어느 환자분이든 다 거의 다 통일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병원마다 다르고 환자들의 정보마다 다르고 인터넷마다 다르고 이래서 환자분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 달 이후에부터는 무언가를 더 추가로 스타트를 할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흉터 연고가 있고 두 번째, 실리콘 시트가 있어요. 흉터에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실리콘 시트와 연고, 그리고 이제 주사제제, 스테로이드 주사제제,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 달 이후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실리콘 시트는 스테리 스트립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예민하신 분들은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시간 정도 붙이고 30분 정도 쉬고 2시간 정도 붙이고 30분 정도 쉬고를 반복하셔야 돼요. 괜찮으면 4시간으로 늘리고 괜찮으면 8시간으로 늘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한 30분 정도로 해서 처음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점점 늘려주세요. 처음부터 24시간 동안 하던 아니면 조금 시간을 늘려주시건 흉터보다 약간 큰 범위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흉터 연고가 좋나요? 실리콘 시트가 좋나요?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흉터의 부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얼굴이다. 얼굴인데 얘를 붙이고 있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손목에 팔목 부위, 움직이는 부위다. 얘 붙이고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가슴 부분이잖아요. 가슴 부분은 사실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트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실리콘 연고는 흡수가 잘 안 돼서 바르고 10분에서 15분 동안 얘네가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24시간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용고가 시트 정도의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번 바를 때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정도의 노력이 필요해야 이거랑 비슷하고, 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 붙이고 있고, 샤워할 때 떼서 같이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이제 다시 붙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에요. 붙이고 말렸다가 다시 붙이고,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고나 시트는 본인의 어떤 니즈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는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 10분에서 15분 동안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듀오돔은 언제 붙이나요? 하는데, 이 듀오돔은 사실 가슴 수술에선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거는 아직 다 낫지 않은 상처에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 마데카솔 발라도 돼요? 새살이 솔솔 난다던데? 아니면 뭐 후시딘 발라도 돼요? 이렇게 묻는데, 다 나은 상처는 그런 연고가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나았다고 판단되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바르지 마르시고 흉터 연고를 발라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한 달 이후부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 하나예요. 보습이에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좀 더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연고가 많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흡수가 잘 되는 보습 제품, 바디로션 같은 거를 상처 부위를 포함해서 충분히 많이 발라주시는 게 제일 베이스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잘 말려주시고 스트립이랑 흉터 연고 제품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까지 하냐? 1년까지. 근데 사실 저도 못했어요. 이제 저도 제왕절개 흉터가 있는데 저 이거 언제까지 붙였냐? 2주까지밖에 못 붙였어요.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부지런함이 요구되고 굉장히 환자분들의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좋은 흉터의 결과를 낳으실 수는 있겠죠. 또 하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의학적으로 이제 효과가 본 거 2개 중에 아까 전에는 실리콘 시트랑 연고 제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주사 제제거든요. 주사 제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보톡스 제제도 흉터에 효과가 있다고 요새는 입증이 되었고, 그 이외에 굉장히 심한 켈로이드에서는 항암제 종류의 주사제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 로컬 병원에서는 그걸 쓰진 않고, 그러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랑 보톡스 제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튀어오르는 시점에서는 맞아주시는 게 좋아요. 피부가 약간 튀어오르려고 하고 약간 간지러운 느낌이 있다, 그러면 맞아주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이 맞거나 너무 자주 맞으면 흉터가 오히려 더 꺼지고 주변의 지방이 같이 꺼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거나 자주 맞는 것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치의와 잘 상의를 하셔서 흉터 주사를 맞는 것이 중요하고, 간격은 많이 심하시다면 2주 간격, 조금 덜 심하시다면 1달 간격으로 이렇게 맞아주는 게 좋고요. 보톡스 제제는 이렇게 튀어오르진 않지만 약간 딱딱하고 붉은 피부가 조금 완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 제제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들이 레이저가 효과가 있느냐, 흉터에 레이저가 효과가 있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효과가 있어요. 여러 가지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실리콘 시트, 연고 제제, 그리고 주사 제제보다는 덜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붉은기를 좋아지게 하는 색소 레이저는 효과가 있지만 프락셔널 레이저는 튀어오르는 흉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또 하나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흉터 좋아지는 약이 있나요? 물어보시거든요.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리자벤이라고 하는 약인데 항히스타민 종류 중 하나였거든요. 걔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많이 썼는데, 이건 역시 환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 내지 3번은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또 간 수치가 오를 수 있고, 적절히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과 끝을 맞춰서 잘 꼬매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속보막을 잘 해서 얘네가 벌어지려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거예요.
상처가 최대한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뭐 염증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게 상처를 깨끗이 이제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봉합 흉터랑 이제 봉합 방법 관련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제가 자세하게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쪽 카드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관리를 하시고 난 뒤에도 조금 흉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흉터가 조금 튀어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자분들이 물으세요. 그때도 이걸 사용하면 좋아지나요? 아니면 레이저 치료를 하면 좋아지나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많이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상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 때는 흉터 성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술했을 때는 흉터에 집중을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흉터가 깔끔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WJ 원진 성형외과 김영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가슴 거상 수술과 가슴 축소 수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슴 거상과 가슴 축소 수술은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수술 방법과 수술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 수술 모두 유방하수, 가슴 처짐이 발생하신 분들께 적용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슴 처짐으로 내려간 유륜과 가슴 조직을 거상하는 건 두 수술의 공통점인데요. 가슴 볼륨은 유지하면서 늘어난 피부만 절제를 하면 가슴 거상술이 되는 거고요. 늘어진 피부와 함께 비대한 유선 조직을 같이 절제하게 되면 가슴 축소술이 되는 거예요. 가슴 처짐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반복되는 출산과 모유 수유로 인해서 가슴의 피부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되면서 가슴이 처지는 경우인데요. 이 외에도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가슴 처짐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선천적으로 가슴에 처짐이 있거나 비대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으신 분들도 가슴이 많이 처져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처짐의 정도와 유두의 위치에 따라서 1단계에서 3단계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가슴의 모양이라고 본다면 유두가 밑선에서 3에서 5cm 정도 위에 위치하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가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두의 위치가 가슴의 밑선과 거의 일치하는 경우 1단계의 유방하수라고 정의하고요. 유두의 위치가 가슴의 밑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 2단계의 유방하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두의 위치가 밑선보다 많이 내려가 있으면서 아래 방향을 향하는 경우 정도가 심한 3단계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케이스로 유두의 위치는 괜찮은데 가슴 아래 실질 조직이 많이 늘어진 경우 가성 유방하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슴 처짐의 단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1단계나 2단계는 간단히 보형물이나 지방 이식을 통한 가슴 확대술을 통해서도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짐이 심한 3단계는 가슴 확대 수술로만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어서 가슴 거상 혹은 가슴 축소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성 유방하수의 경우는 유륜의 거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가슴 거상술이나 가슴 축소술보다는 보형물이나 지방 이식을 이용한 가슴 확대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수술 방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개 위치에 따라 유륜절개, 수직절개, 오자절개 등으로 나뉘는데요. 환자 개인의 상태나 수술 목적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유륜절개는 유륜을 기준으로 상단 혹은 주변의 피부만 절제하고 유륜을 거상한 후 주변의 피부를 당겨 봉합하는 수술로 흉터가 가장 적게 남는 방법이지만 처짐이 심한 경우나 가슴 축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수직절개는 볼륨은 적당한데 가슴 처짐이 있는 경우 시행하게 되며 유륜과 유륜 아래쪽까지 수직 방향으로 절개하여 유륜을 거상하고 가슴 아래 조직을 모아 올려 봉합하는 수술로 유륜과 유륜 하단에 수직으로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오자 절개는 크고 넓은 가슴 볼륨으로 인해서 처짐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수술 방법으로 유륜 거상과 피부 절제뿐만 아니라 지방과 유선 조직을 일부 제거하여 가슴을 축소 거상하게 됩니다. 유륜과 유륜 아래 수직선 그리고 밑선을 포함하여 오자 형태로 큰 흉터를 남기게 되지만 가슴의 비대가 심하고 처짐이 심한 경우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가슴 거상술이나 가슴 축소술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흉터를 적게 하기 위해 수직절개나 오자절개를 무조건 피하시기보다는 원래의 목적인 가슴 처짐과 아름다운 유선 라인을 드라마틱하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만족도 높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슴 성형은 수술만큼이나 사후 관리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원진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하신 환자분들이 수술 후 받으시게 되는 사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의 종목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캡슐 러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캡슐 러티스는 붓기와 멍을 없애주는 데 도움을 주고 보형물 주변의 염증 반응을 조기에 해결해 줍니다. 또한 미세 혈류의 순환으로 구형 구축을 예방해 주고 자연스러운 가슴 모양과 부드러운 촉감의 가슴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울트라사운드인데요. 울트라사운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신체 조직의 온도를 높여 인체 치료에 도움이 되며 피부 깊숙이 진동을 전달할 수 있어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성형수술 후 얼굴이나 신체 부위에 통증 및 붓기를 줄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원적외선인데 원적외선 관리는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수술 후 남아있는 노폐물을 배출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휠라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휠라이트는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통증과 붓기를 완화시켜주며 회복 과정에서 콜라겐 등 피부 구성 성분을 새롭게 만드는 기능을 하며 건강한 피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세포의 기능 및 활성을 향상합니다. 다음은 V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친은 단위 면적당 고에너지를 쏘아 혈류량을 증가시켜 림프 순환에 효과적이며 콜라겐을 유도시켜 흉터와 색소 침착을 완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원진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수술 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슴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관리해 드리겠습니다.